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차트로 어서 나를 데리고 가. 나는 괜찮아. 네, 사실 오늘장 양대 증시가 빨간불로 마감을 할 것 같아서 노래를 한번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정말 시원하게 슈팅을 보여줬음에도 결국에 코스피는 음봉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을 기원하며 노래를 부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무려 7.1% 상승을 한 채 거래를 마친 삼성전자였는데요. 상승폭은 56개월 내 최대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많은 투자자분들을 경악하게 했었던 사만전자로의 복귀, 4년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만전자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다시 하게 되면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까지 돌아오게 되면서 7%나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증권사의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하락을 보여준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의 증권사 레포트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하단과 목표가 상단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7월 달에는 목표가 하단이 상상은 증권에서 95,000원이었고요. 목표가 상단이 1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에는 목표가 상단이 95,000원. 사실 10월 달부터 목표가 상단은 95,000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점 아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목들도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세 가지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방 리스크는 제한되어 있지만 상승 동력을 위해서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네, 어제 나온 세 가지 레포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통적인 내용들을 한번 뽑아봤는데 수요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이 과격하게 주가에 반영되었다. 그러니까 사만전자는 너무하다라는 내용으로 읽히죠. 그리고 HBM3E 퀄 테스트가 통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분기에는 본격 출하가 기대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D램 경쟁력은 회복이 필요하다. HBM 기술 격차를 극복해야 되고 중국의 추격을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가전, 디스플레이 부문은 단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최악의 사례였던 2015년 수준의 추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도 PBR이 0.97배로 마감을 보여줬는데 1배 이하로 내려간 거는 지금까지 총 4번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총 3번을 한번 복귀를 해본다면 3번 중 2번은 하회 직후 추가적으로 10%가 더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그중에 한 번은 20%가 추가 하락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음 장은 기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보신다면 과거에 한 배 이상까지 근접을 하게 된다면 한 달 내 반등은 나온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쭉 한번 살펴봤을 때 이제는 오를 걸 기대해봐야 된다라고도 읽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하락은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최후의 보루는 49,000원이다. 이 부분이 깨지지 않을지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이 참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맞은 곳을 또 맞고 이러다 보니까 상처가 이젠 페이다 못해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마데카세로를 바른 것처럼 회복력을 보여주려나 싶었는데 코스피가 결국에는 음봉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려고 하는 흐름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 하락장을 어느 정도 토대로 살펴보게 되면은 보통 이런 식의 이제 조정이 나온 이후에 숨고르기 접어드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상승장 때도 유사한데 계속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쉬었다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쉬다가 다시 또 떨어진다는 거냐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아직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구간에 아마 오르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숨고르기 하는 구간에서 오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다시 지수가 추세를 돌리면서 하락장을 끝마치고 올라갈 때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삼성전자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 뭐 사실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나오면서 이때 뭐 서킷 터지니 사이드카 터지니 하면서 난리 날 때 이때가 이제 이 저점 부근이 2386포인트 이 정도 됐는데 오늘 거의 그 부근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이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당분간은 저는 손고르기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바로 무너질지는 모르겠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오다가 추가로 무너질지 아니면은 그대로 말아올릴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시장이 빠지고 있다가 반등 줄 때 추가 매수하거나 평단 낮춰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시장이 숨을 완전히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상품 차트에서 잠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WTI 유가 자체가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보자면 금속 이제 구리 가격을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경기를 판단할 때 이 유가가 수요를 기반으로 올라가 주지 못하면 결국 이제 원유 수요가 없는 것이고 원유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불경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하는 닥터코퍼 많이 얘기하죠. 구리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걸 또 반증해주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우리가 각종 경기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지금 경기가 좋다 안 좋다 판단하는데 사실 이 경기 지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달 전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후행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지표들은 지금 완전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실시간으로 증시가 여전히 증시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는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는데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거기에 대한 공포감을 더 가중시키고 있고 그 과정 안에서 당연하게도 이제 또 강달러 기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보시게 되면 이번에도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달러 인덱스 근래 들어서 또 신고가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이런 상황이 우리가 긴축할 때 기준금리 인상할 때 미국으로 돈이 이제 몰려들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곤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하하고 있는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만 살아남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변국들이 다 무너지는데 미국만 살아남는다고 경기가 살아난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잘 나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전략은 일단 미국이 먼저 살게. 주변국들아 좀 기다려봐. 미국 먼저 살아날 테니까 우리 미국이고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먼저 살아날 테니까 니네들은 나중에 좀 기다려. 온기가 확산될 때까지. 약간 이런 스탠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미국이 패권을 뺏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경기가 안 좋은 것보다도. 근데 보통 이제 경기가 한번 무너졌다가 회복될 때 돈이 이제 풀려나가면서 주변국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납니다. 개발도상국들이. 그러면서 성장률이 굉장히 포텐셜이 터지죠.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을 위협했던 건데 이걸 미국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먼저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로 이렇게
온기가 확산되는 것도 최대한 늦추고 싶어 하고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시장이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냐? 저는 또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유동성이 확보되면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금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금 가격이 그동안 높았던 것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투자 시장으로 돈들이 몰려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디지털 자산, 디지털 금이라고 얘기하는 비트코인을 강력히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트럼프 정권 하에서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이제 관심을 받냐면 과거에는 미국의 국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에게 유리한 측면이 없었습니다. 중국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미국 사람들 거의 뭐 40~50% 정도 비트코인의 40%만 이제 가져간다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사실상 비트코인에 있어서 미국이 상당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게 득이 되니까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서면 아마 제도권이나 공신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가 좀 나올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그 측면에서 금이 상대적 가치를 좀 잃어버리고 있는 것도 있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해석해보고 있거든요. 결론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으로 증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크게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하는 그 초반부에는 불경기 모멘텀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급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금 그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창조적 파괴가 벌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신용 물량을 상당히 이제 정리하고 반대 매매가 나오게끔 유도하는 시장 하락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시장이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냐? 아마 반대 매매가 쏟아지는 정도 시점까지 급락이 나오고 나서 시장이 되돌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기에 영향을 끼칠 만한 유가와 환율까지 전망 내려주셨고요.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냥 긍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장 윤재 초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시원하게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53개월 만에 최대의 상승폭을 보여줬다라고 하지만 그동안 하락폭이 정말 짙었습니다.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 4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하면 다 주가가 기본 20에서 30% 손실 보고 계실 겁니다. 오늘 반등 여기서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시원하게 슈팅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해서 너무 안 좋게 많이 말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의 패권을 뺏기기도 했고 네. HBM단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이유를 몇 가지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뭐 펀드 개념이나 뭐 이제 바스켓 개념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담는 물량들도 있습니다. 뭐 시총 상위 이제 10개를 담는다, 뭐 시총 상위 100개를 담는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도체 상위 종목을 담는다 이런 식으로 할 때도 항상 편입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기계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을 떠날 때는 이런 물량들이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증시를 떠나면서 삼성전자가 거기에 타격을 받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지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이냐.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려왔던 SK하이닉스에게 패권을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1등을 하던 기업은 더 나은 그 뒤에 무언가, 더 높은 1등을 향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지 1등을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는 본전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어떻죠?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1등을 뺏겼으니까 오히려 뒤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에게 수급을 모두 뺏겨버리고 사실상 한국 증시에서 나가는 그런 물량들에게서도 수급이 뺏기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저는 대표적으로 환율을 계속해서 꼽아드리고 있는데 앞서서도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 환율은 상대적이죠.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올라가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환율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할 때 가만히 앉아서도 손실을 보게 돼요. 어느 정도 일정 이익을 봐도 환율 상승분을 넘을 정도의 수익이 아니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한국 시장을 환율 때문에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것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럼 앞으로도 더 빠질 것이냐 이렇게 좀 이제 그 예측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먼저 기술적으로 보여드리고 이제 기업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120선 지지라인을 받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이제 저항 매물대를 받았던 부분 말 그대로 이제 시세 급등이 나오기 전에 저항을 맞았던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22년도 긴축 때도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았고 지금 이번에도 지지를 받쳐줬습니다. 월봉상 120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부분 쉽게 이제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 무너지면 아마 추가적인 급락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겠느냐? 저는 좀 희박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만약에 급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아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기업 분석 측면에서도 삼성이 그럼 이제 앞으로 모멘텀이 하나도 없느냐? 물론 이제 모멘텀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보면 안 되고 이제 삼성전자는 가치 측면으로 보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SK하이닉스는 사실 프리미엄을 부여해 줄만 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부여할 만한 주식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상 프리미엄을 다 빼고 봐야 되는데 그 프리미엄을 다 빼고 보더라도 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이 기계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외인들도 이 정도면은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매출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이 최악이었습니다. 올해부터 회복 국면이고 내후년으로 가면서 다시 이제 정고점 부근을 탈환할 걸로 기대돼요. 뭐 순이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조대를 이제 회복할 걸로 기대되고요. 27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마진율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과거 이제 18%대, 14%대 정도까지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나왔었는데 14%대, 12%대까지 회복은 전망이 돼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PER이 10배까지 떨어졌고 PBR은 1.0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거. 4만전자로 떨어지면서 뭐 0.9배 떨어진다 이렇게 말이 계속 나왔었죠. PBR 1.0 아래로 떨어졌다고. 이제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0.7배까지 PBR이 떨어지고 그리고 PER은 7배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7배 내지 8배.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컨센서스대로만 움직이면은 이렇게 더 저평가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기업이 나쁘냐? 기업은 좋거든요. 주식으로 봤을 때 그동안 좀 안 좋았던 것 뿐이지. 근데 지금 정도 수준이면 가격이 많이 싸지기도 했고 성장성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구간은 6만 원 내지 7만 원 구간인데요. 이 정도 구간이 오게 되면은 손실을 보고 있던 분들은 물량을 좀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8만 원 내지 9만 원 가격대까지도 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막 추매를 한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하는 건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기의 이제 패권을 뺏긴 기업들은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물린 분들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고려하시는 분들도 소액 정도로 한번 노려보시거나 매집 관점으로 차근차근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담아나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4만 전자까지 내려온 삼성전자입니다. 월봉상 121선이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무너지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은 그 가능성을 굉장히 희박하게 보신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SK하이닉스와의 비교를 해주셨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가지 기업을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SK하이닉스가 그 격차를 더 벌려가고 있다라는 점은 많은 분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종목들 투심 자체가 좀 위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요새 가치 주가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으로의 추가 매수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SK하이닉스가 저는 차라리 이제 뭐 우리가 뭐 제가 부동산도 좋아해 부동산을 잠깐 빗대서 얘기하자면 뭐 과거에는 종로나 우리 뭐 그 이촌동 여기가 전통 부촌이었잖아요. 네. 뭐 그런데 요즘에는 뭐 강남이 이제 부촌이 된 지가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비유하기는 좀 그런데 요새 다시 또 뭐 용산이 뜬다, 한남동 막 뜨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좀 전통 부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좋게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고리타분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부촌이다. 이제 신흥 부촌, 뭐 강남 얘기했던 것처럼 SK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뺏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SK하이닉스는 프리미엄을 줘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걸 믿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이미. 지금 반도체 떨어지면서 삼성전자 이렇게 무너질 때 엔캐리 트레이드 나오면서 무너졌을 때가 이때거든요. 그럼 이때 무너졌을 때랑 비교했을 때 저점 깨고 그냥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어떻죠? 안 무너졌어요.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 자리 지켰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프리미엄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사실 이제 저평가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뭐 가치 투자한다라고 할 때 막 PBR 많이 얘기하는데 PBR도 지금 1.7배 정도 수준. 아까 이제 삼성전자는 1.0 아래로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이 보시는 게 이제 PER은 이제 7배, 뭐 4배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진율이 어때요?
30-40%대가 기대되잖아요. 올해 내년. 이익률이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앞서 나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적자 봤지만 이제 영업이익 순위 그리고 매출 계속해서 이제 증가 전망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HBM의 이제 경쟁력을 토대로 프리미엄을 이미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뭐 HBM 패권을 뺏기지 않는 한 이 프리미엄은 삼성전자에게서 계속 뺏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너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 뭐 매력적이지만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에게 점수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흥부촌으로 SK하이닉스가 두 가지 종목 중에선 더 낫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SK하이닉스만큼은 전고점 24만 원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이러려면 이제 섹터가 이제 다시 좋아져야 되는데 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전에 여기 방송 초반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는 이미 24년도에 AI 훈풍을 받고 이미 한번 랠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랠리를 보면서 지금 떨어질 때마다 담겠다라는 전략을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이미 앞에 올라갈 게 다른 게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까? 물론 투자는 다 자기 스타일이 있고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나라 배나라 이런 것까지 재단할 수는 없는데 좀 더 가까이에 올라갈 만한 재료를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금 제약바이오 많이 어려워요. 잘 가다가. 왜 어렵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근데 기준금리가 인하 기조가 바뀔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준이라는 데가 그렇게 무슨 동네 엿장수 마냥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기조를 바뀌는 그런 가벼운 집단이 아닙니다. 한번 결정하기 전에도요. 이 피벗이라고 하죠. 인상하던 걸 인하로 바꾸거나 인하하던 걸 인상으로 바꾸는 거. 이건 엄청 큰 일이에요. 몇 년은 지속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는 미리 힌트 같은 걸 줘요. 그러니까 뭐 연준 의사록이나 이런 데서도 그 억양, 뉘앙스 이런 거에 엄청 민감하게 대응하잖아요. 그것도 다 계산해서 그 뉘앙스를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하할 것 같게끔. 그러면 이제 인하를 실제로 시작하는 것도 다릅니다. 한 번 시작하면 그거 되돌릴 수 없어요. 뭐 일각에선 다시 인상한다 이러는데 글쎄요. 네, 저는 그럴 일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다. 트럼프 지금 힘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그건 맞는데 트럼프가 멘트는 세게 해도 액션을 합리적으로 합니다. 일기 때도 저는 그랬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 멘트를 세게 하는 것도 저는 다 전략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트럼프 멘트에 너무 이게 과하게 그 멘트 강도만큼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액션을 어떻게 하는지만 보세요. 트럼프 말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예요.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후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수혜볼 수 있을 만한 업종 반도체 말고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인프라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도 준비해왔거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 전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 6, 7만 원 정도에는 좀 물량을 정리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 초반까지는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제가 계속 뭐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안 좋겠어요? 이거 올라가요. 기다리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만 하지 않으시기를 좀 권장드리는 것이지 기다리면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지금 한국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그런 게 크지 한국 시장으로 돈이 다시 들어오기만 하면 또 다시 이런 대장주들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기다릴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명약을 제조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대감을 잔뜩 불어주셨어요. 트럼프가 되자마자 이제 기대를 해볼 섹터는 이쪽이니까 집중해봐라 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두 가지 종목 만나보시죠. 네, 전진건설 로봇, HD 현대건설기계 오늘도 엄청난 두 가지 종목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이름은 로봇이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로 묶어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한 종목은 오늘 사상 최고가가 나왔고요. 네. HD 현대건설기계는 요새 주가 흐름 좋은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초이스해 주셨을까요? 솔직히 저는 이거 지금 초이스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냥 둘 다 초이스하고 싶었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한 종목을 비초이스하고 덜 변동성이 있는 거를 초이스했거든요. 그렇다면 방송이랑. 안정적으로 HD 현대건설기계로 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요새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정말 신기하게 상장한 날에는 거의 다 음봉 마감을 보여주잖아요. 그것도 장대 음봉 마감을 보여주고 나서 급락 장세를 펼치다가 요새 트럼프 당선 이후로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랠리의 효과까지 받으면서 오늘도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사상 최고가예요.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빠져나와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솔직히 제 마음속 초이스는 전진건설 로봇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방송이라 네. 좀 더 무거운 거를 이제 초이스로 한 거고요. 왜냐면은 제 마음속에선 전진건설 로봇인데 왜 초이스를 안 했냐면 네. 리스크가 그만큼 커요. 근데 보통 이런 종목들이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제 마음은 솔직히 전진건설 로봇에 좀 더 손이 가는 그런 이제 제 취향은 이쪽이다 말씀드리고 지금 들어가더라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저는 뭐 리스크 감내할 자신 있으면 지금이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저항을 맞고 있을 때 있죠. 그러니까 이때 상장했을 때가 이때 구간이잖아요. 이때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또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때는 저는 오히려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이 매물대를 뚫어줬을 때 이때가 오히려 더 매력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근데 투자 스타일이고 성향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세요. 근데 이건 뭐 제 스타일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물대를 뚫는 게 왜 중요하냐면 상단 매물대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사는 족족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매도 쏟아지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보게 되면 뭐 거품이 끼지도 않았어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오히려 저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재무 보니까 지금 종목명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SG글로벌, SY 스틸텍? 네, SY 스틸텍은 잠깐 볼까요? SY 네. 스틸텍도? SY 스틸텍은 오늘 오히려 상한가를 갔는데 실적 뭐 적자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쁘지 않거든요. 시총이 근데 2천억 이제 넘었겠죠? 올라갔으니까 주가가 2천억 언저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대 뚫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물대 돌파가 나온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부터 이제 종목들이 시원하게 날아가요. 네. 신고가 쓰는 이거 높다고 이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좀 트레이딩 잘하시는 실력 있는 분들은 HD 뭐 현대일렉 같은 거 있죠. 뭐 이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신고가를 뚫었을 때 있죠. 요 부근부터 매매를 고려하세요. 이 시점부터 보통 봅니다. 그럼 여기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원래 이런 데부터 봅니다. 그래서 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SY 스틸텍도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이익이 그 정도로 나올 정도인가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는 좀 더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다. 기대감이 좀 더 있거나 아니면 실적 개선이 눈에 보이는 게 빨리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저는 전진건설 로봇을 좀 더 괜찮게 봤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지금 시총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이익도 더 크게 나와요.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에요. 저는 이익 캐파 자체가 더 크게 나오고 마진율이 더 높게 나오고 그러면서 시총이 좀 높더라도 이런 종목이 프리미엄을 더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매출액 자체도 원래 900억 단에서 작년에 1,500억대로 올라섰는데 올해 내년으로 가면서 1,700억대, 1,900억대, 2,100억대. 영업이익도 이제 200억대에서 300억대, 300억대 중반, 후반, 450억대로 증가 전망이고요. 올해 이제 순이익이 299억, 300억 좀 안 될 걸로 기대되는데 내후년엔 400억 근처까지 증가 전망입니다. 부채 비율 40%대 이제 아래로 떨어질 걸로 기대되고 마진율도 이제 21% 그리고 18% 순이익률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돼요. 그래서 마진율 준수하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외형 성장, 그다음에 질적 성장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 있고 여기서 이제 딱 매물대를 돌파하고 돌파한 시점, 이 매물대에서 주가 이격도 많이 안 벌어져서 눌림은 나올 수는 있는데 좀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제 재건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저는 바이든 정부와 달리 전쟁 이슈가 글로벌적으로 많이 종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이제 트럼프가 멘트가 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밀림에서 사자나 호랑이가 어떻게 보면은 1등이잖아요.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데 이런 사자나 호랑이가 가만히 있으면 무슨 고양이 마냥 얌전하게 있으면은 누가 설쳐요? 늑대나 여우나 이런 애들이 자꾸 설칩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나 사자가 이제 한번 어흥하고 이제 해주면은 이 서열 정리가 딱 되면서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힘이 좀 애매한 국가들이 이제 막 자꾸 으르렁대고 이러는 거는 전쟁이 나고 정말 평화가 이제 깨지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최강자가 있고 절대적 강자가 있고 그 절대적 강자가 힘을 만천하에 아주 대놓고 드러낼 때 평화는 오히려 찾아옵니다. 트럼프가 지금 멘트를 엄청 세게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금 스탠스는 뭐냐면 아 전쟁 너희 되게 하고 싶구나. 어디 나랑도 한번 싸워볼래? 우리 미사일 되게 많은데 이런 수준이에요. 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니네 계속 싸울래? 아니면 나랑도 싸울래? 나 트럼프야. 나 뭔 짓 할지 모르는데 진짜 뭔 짓 할지 모르게 해볼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깨갱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트럼프가 자기 당선되면 뭐 일주일 만에 전쟁 종식시키겠다 했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뭔 짓 할지 한번 지켜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유한 정책을 시도하는 정부였고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굉장히 강하게 갑니다. 이러면 평화는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중동 리스크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는 거의 불식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 지지부진했던 이 재건이 지금부터 가속도를 타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 정권 시절에 한번 맛봤던 게 있죠? 남북경협주. 지금 다시 한번 또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인프라 관련해서 엄청나게 난리 나는데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게 이런 인프라예요. 이게 의도한 거예요. 불경기를 살리려고 할 때 우리가 쓰는 게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인데 금융정책은 금리 낮추거나 유동성 확보하는 거고 재정정책은 뭐냐면 인프라 같은 거 하고 세금 들 걷는 거예요. 두 개 지금 카드 다 꺼냈습니다. 재정정책.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건데 적자를 유도하려면 돈을 들 걷고 돈을 더 쓰는 거예요. 돈 들 걷는 거는 세금을 들 걷는 거죠. 법인세 인하하고 이러죠. 기업 친화적으로. 그리고 지금 돈을 풀죠. 인프라 정책 하려고 하면서. 그러면 이 재정 적자를 지금 관세 이런 걸로 이제 메꾸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방향성인데 어찌됐건 인프라 사업을 또 벌릴 것이다. 남북경협 때처럼, 일기 때처럼. 그게 지금은 재건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나 어쨌든 이 재건 섹터나 건설기계 섹터는 움직일 가능성이 앞으로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이 매물대 뚫은 관점에서 솔직히 주인공이 된다면 이런 쪽이라고 보는데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비중 조절해서 저는 이걸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소폭 올랐습니다. 2.5% 정도. 그리고 글로벌 탑티어 콘크리트 펌프카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전 세계에서 조금 알아주는 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제가 미국을 계속 강조드렸는데 북미 시장 수출이 확대되면서 해외 배출 비중이 증가했어요. 달러 벌어오고 거기서 수혜를 받을 기업이라는 거죠. 이 점 참고하시면서 비초이스인데 너무 좋게 얘기했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제 마음속 픽은 전진건설 로봇이다. 대외적으로 HD 현대건설기계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방송용 나이와 실제 나이가 좀 다른데 좀 그런 느낌으로 갖고 와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8월 달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상장할 때부터 품절 종목으로 유통 물량 자체가 상당히 적었다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매물대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나니까 이제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에 대해서 걱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 일부 물량이 6개월 정도 뒤면은 그 물량이 풀리는데 그럼 어떻게 좀 들고 가신다면 몇 개월 정도를 보유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잡아주셨는데 뭐 보호 예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 상황이 좋으면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막 매물대를 뚫은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시간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건 이게 아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품절주란 말이에요. 네. 품절주가 어떻게 보면 이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좋으면 물량이 적은 물량으로도 급등을 하고 적은 물량으로도 폭락을 해요. 근데 이게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산업이 커지고 앞으로 확대될 걸로 기대되면 적은 물량으로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만약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을 때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싹 쓸어갈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호예수 물량 좀 풀릴 때 오히려 안 내놓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기업이 주주 친화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현재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는 훨씬 더 또 이 주식에 대한 메리트 희소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보호예수 물량은 물론 우려는 해야 되겠지만
당분간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대외적인 초이스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대외적입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분량을 적게 얘기를 해주실 것 같긴 한데 6%대 올랐어요, 이 종목도. 네. 그리고 HD그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수혜를 받아서 한화그룹주 다음으로 시총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중에서도 재건 종목이다 보니까 요새 추세가 상당히 좋은데 이 종목은 어떤 부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아, 하나그룹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네. 하네요. 아, 역시 뭐. 이게 일단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도 그렇지만 2단계, 3단계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제약바이오에서 그다음이 중후장대. 그러니까 중후장대에서 대한민국에서 이거 따봉 날리는 기업이 몇 개 있잖아요. 뭐죠? 하나랑 현대. 중후장대에서 뭐 여기 빼놓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얘기할 때는 뭐 삼성, SK 빼놓고 얘기 못한다 하지만 중후장대 산업에서는 하나랑 현대 빼놓고 이 대화가 안 되죠. 조선은 일단 HD 현대가 그렇고 이제 건설기계 쪽이나 건설도 그렇고요. 이 방산 쪽에서는 하나가 이제 또 알아주죠.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 많이 얘기하는데 아니 조선주는 HD 현대가 1등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오션이 이렇게 잘 가요? 이러시는데 그게 조금 다른 게 군함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하나그룹이 방산 시너지가 많이 나기 좋은 기업이라 그래서 HD 현대에 관련된 조선주들보다 방산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다 보니 하나오션이 더 잘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잘 갔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원래 잘 갔고 대장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조선의 키워드의 무게중심이 최근에는 좀 더 쏠려 있다기보다는 방산 쪽에 무게중심이 조금 쏠리다 보니 그런 거지 조선도 갈 것이다. HD 현대도 간다. 이렇게 그 그룹주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HD 현대그룹주 중에서 또 건설기계 인프라코어도 있고 두산바켓도 뭐 요새 좀 말이 많기는 한데 어찌됐건 인프라코어랑 두산바켓이랑 3대장이거든요. 전통적인 지표 종목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업황의 이 주인공 같은 대표 종목. 반도체의 지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제약바이오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뭐 한미약품 정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근데 알테오젠, 유한양의 이런 건 뭐예요? 지표 종목이라기보다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반도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표 종목이지만 대장주였나요? 뭐 한미반도체나 더 많이 올라간 종목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갈 종목은 분명히 있을 건데 지표 종목 역할을 할 것이다. 두산바켓,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가. 근데 그중에 현대인프라코어 건설기계가 가장 이제 그래도 추세 회복을 빨리 해주고 먼저 해줘서 이 종목이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탄력적일 거라고 기대돼서 준비를 해왔고요. 매물대도 먼저 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기술적으로 75,000원 돌파하면서는 추세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전에는 한번 75,000원 저항 맞으면서 옆으로 좀 길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염두에 두셔서 조정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담아 나가다가 75,000원 뚫으면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승 어디까지 갈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출이랑 마진율을 보시게 되면 매출 계속 이제 올해 눌림 주고 떨어졌는데 내년부터 이제 다시 회복 전망입니다. 영업이익, 순이익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마진율 5%대로 쪼그라들었다가 내후년 6%대 그리고 이익률, 순이익률도 4.4%대로 회복 전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PER 6배, PBR 0.5배로 뭐 사실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 업종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저PER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를 많이 받아요. 민감하게 받다 보니. 그래서 추후에 매물대 뚫고 올라가는 거 한번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면서 7만 내지 7만 5천 원. 아, 죄송합니다. 7만 5천 원이 아니고 7만 원이에요. 7만 원 매물대를 돌파하는 걸 노려보시고 이 올해 3분기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430억으로 YOY 이제 20% 정도 다운됐어요. 그러면 아니 이거 실적도 안 좋은데 왜 보라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 이미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인프라 아마 테마가 굉장히 강력하게 불어 닥칠 거라고 보고 있고 주식 투자 경력 5년 이상 되신 분들 17년도 18년도에 하셨던 분들은 남북경협주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정도 바람이 또 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거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건설기계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가지 종목 모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나는 어떤 초이스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진단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두콩님의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현대바이오고요. 18,500원에 5% 비중 들고 계십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 같다고 합니다. 겨울철이 되어서 혹 오를까 하고서 당황했는데 실수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4%에 밀렸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를 가서 조금 더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시간에서 상한가하고 하한가가 솔직히 하한가랑 상한가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네. 지금 4시 45분인데 유상증자 결정이 났네요. 아이고 유상증자를 왜 했을까? 요즘 이건 유상증자는 요즘 시장 분위기를 알 텐데 왜 결정을 했을까? 네. 저는 좀 그런 생각 들고요. 뭐 현대바이오가 그런 기업이라는 건 아니고요. 사실 요즘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우량주 위주로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지금 6천억대라 이거 가벼운 종목은 또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업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익이 시총 높은 거랑 또 별개로 적자 계속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거는 요즘 시장에서 그러니까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적자, 이익이 안 나는 기업들 제가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자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실력으로 자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은 뭐 소액으로 내가 이 리스크를 알고 다 아는데 하겠다 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시면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이유는 이런 공시가 어디서 나오냐면 뭐 이런 기업들에서 많이 나와요. 이익 못 내고 있고 성장 뒤처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유증이라는 것도요. 저는 요즘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성숙화 단계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숙화된다는 게 항상 고통을 수반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금 여야가 엄청 싸우고 있는데 저는 더 싸워라 하면서 응원하고 있거든요. 진보 이겨라, 보수 이겨라, 더 싸워라 하면서 막 하고 있어요. 그래 상법개정도 하고 금투세도 폐지하고 더 싸워라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발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중요한 게 정치권에서 원래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눈치 안 본다고 부동산 눈치만 본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주식 눈치 보잖아요.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증 같은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못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원래는 주주들에게 손해가 가는 행동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막 해도 상관없으니까 굳이 지금 안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제 생각이 어디까지나.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나서기 시작했고 국민들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이제 함부로 주주들에게 훼손되는 일을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상법도 개정되고 다 이제 완전 선진국처럼 바뀔 것 같으니까 네. 이런 행동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다 쏟아내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제 지금 아니면 유증도 못한다. 나중엔 유증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도덕적 해이가 좀 저는 요즘 시기에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근데 엄청 늘어나고 있으면 그런 생각까지 기업이 네.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진건설 로봇도 올라가고 있긴 했지만 말씀드렸던 게 이익 캐파가 계속 커지고 있고 시장 관심 받고 있고 수혜 받을 것 같고 수출해서 북미 시장에서 잘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본 사업이 잘 되면 이런 것도 잘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두산도 지금 말이 많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들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왕이면 대기업 그래도 사업이 탄탄한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주주들 말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개선하려고 하고 이런 게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안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이게 현대바이오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현대바이오 제가 공격하는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점 그냥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걸 말씀드린 거고요. 유증은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유증 규모가 좀 950억 규모고요. 시총이 6,300억이면 지금 한 6분의 1 정도 수준이잖아요. 네. 지금 커요, 시간의 6분의 거래에서 1이면. 시간의 거래에서라도 팔아야 될까요? 저는 시간으로 하한가 가는 거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슈가 유증이라 너무 네. 그렇긴 한데 기왕이면 내일 좀 장 열리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시간에는요. 물량 자체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액으로 너무 이제 등락도 크고요. 사실 좀 가짜 상승이나 가짜 하락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는 좀 개장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더 떨어질까 봐요. 아니요, 이게 좀 저는 너무하다 생각이 드는 게 네. 목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그러게요. 금요일 장마감하고 시간에 이렇게 발표하면 좀 너무했다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서 파셔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 확 말씀드리기가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물량이 너무 많으시면 시간 내에서라도 조금 줄이는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개장하면서 네. 그때 이제 그 종목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차근차근 좀 서서히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일단 물량은 유중 일단 떴다라는 것부터 저는 정리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22,500원 부근까지 희망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은 정리를 이제 서서히 해나가고 저는 이제 15,000원 이탈하게 되면 아예 모두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면서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15,000원 이탈 시 전체 정리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행히 비중은 5%입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미 14,000원대까지 내려온 종목인데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에 좀 정리해보시는 전략으로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에이디님의 종목이고요. 펨트론 살펴볼 거고요. 7,300원에 15%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매수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15% 비중 들고 계시고 매수한 지한 5달 되셨다고 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 기다리면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는지 요새 추세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상장하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기준은 10년이 안 된 종목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장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고요. 지금 22년도 상장했으니까 한 3년? 22년도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2, 23, 24. 뭐 3년 안 됐죠. 3년 안 된 기업이고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정말 시원하게 날아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는 추세 자체는 상당히 이제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당분간 추세 지속될 수 있겠다 생각은 하는데 단발성으로 저는 이제 저항 맞을 수 있겠다 좀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7,000원 가격대 부근, 요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대략 이제 7,500원 근처에서 월봉상 20선 그리고 과거 이제 저항 맞고 지지받았던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좀 보여지고요. 주봉상으로도 7,500원 가격대가 좀 중요한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기업을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또 200선 저항을 뚫으면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200선 만약에 이제 돌파를 못하게 되면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흑자 전환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 좀 보시면서 가면 될 것 같고 뭐 1분기, 2분기 좀 적자가 나와가지고 올해 이제 4분기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역시 뭐 기대감만으로 저는 계속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이 기대감이 과연 이제 가격으로 증명이 되느냐. 항상 이제 지금 실적을 봤을 때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찾기가 저는 당장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말 그대로 모멘텀, 기대감만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7,500원 내지 8,000원 그리고 7,500원 근처 여기가 지금 200일선, 이평선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구간이라 여기 저항 맞으면 물량 좀 줄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요. 전량 매도까지는 하지 않고 전량 매도는 저는 이제 5,000원이 이탈되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탈되지 않고 주가가 그대로 이제 돌파하면서 꾸준히 올라가게 되면 10,000원으로 추세 상승을 노려보시라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펨트론 살펴봤습니다. 7,500원 그리고 10,000원 단계별로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환희님의 종목입니다. 농심 살펴볼 텐데 39만 원의 비중은 5%입니다.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중국에서 좀 부진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좀 꺾였습니다. 전년 대비로 했을 때 33% 밀렸다라는 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도 10% 뚝 떨어졌어요. 농심은 59만 원에서 31만 원까지 떨어진 종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거 주식을 보실 때 좀 눈을 틔울 수 있을 만한 걸 하나 또 네.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앞서서 이제 SK하이닉스가 2등이었는데 1등을 뺏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1등은 뺏긴 거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페널티를 엄청 받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빠질 거야? 싶을 정도로 빠져요. 그게 삼성전자였고 네. 라면 업계에선 농심이에요. 아, 삼양식품이랑 비교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삼양식품한테 밀렸잖아요. 네. 아닌데 한국에선 난 아직도 신라면 먹는데요. 저 삼양라면 안 먹는데요. 아. 불닭볶음면 생각하셔야지. 네. 그리고
어떻게 국내에서만 판단합니까? 전 세계로 그쵸. 판단해야죠. 지금 불닭볶음면 토대로 해서 라면 업계 1등은 이제 원래 한 2등 내지 3등 정도로까지도 평가받는 게 이제 삼양식품이었는데 라면 업계에서는 사실상 2등 내지 3등 하던 기업이 어떻게 됐죠? 압도적인 1등이 그쵸. 됐어요. 이번에도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불닭볶음면 통해서 K푸드니 뭐니 하면서 전 세계에서도 잘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2, 3등 하다가 1등으로 패권을 뺏은 기업들이 말도 안 되게 과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뺏긴 기업은 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지고. 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저건 심했지. 그러니까 들 올라가 2등이라도 해야겠다. 농심을 사야 되겠다 네. 하는데 어때요? 빠질 때는 삼양식품 빠져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도 안 빠져요. 근데 농심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빠져버려요. 이게 1등은 한 번 쥐면 이래서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1등 장악했으면. 그러니까 1등 뺏기는 게 이렇게 페널티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못하다가 뺏은 기업은 이렇게 프리미엄이 부여돼요.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업계 안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는 절대 뒤처진 기업은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절대라는 말 안 쓰는데 절대라는 말 방송에서 쓰면 안 되는데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뒤처진 기업, 그러니까 패권 뺏긴 기업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농심은 거래량까지 터졌거든요.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좀 교체 사인을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업계에서 1등 되는 기업들. 제약바이오도 잠깐 볼까요? 제가 대장주에서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기존의 이제 전통 그런 이 지표 역할을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대장주는 알테오젠, 유한양행, 리가캠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강조드렸던 건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으로 말씀드렸던 게 리가캠이고 왜 그러냐면 신약도 신약인데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3대장으로 알테오젠, 리가캠, ABL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에이프릴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ABL 바이오보다는 이제 리가캠 바이오를 좀 더 쳐주죠. 왜냐면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리온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도 하고 기술력 자체도 상당히 뛰어나고요. 어찌됐건 리가캠 바이오 이제 보시게 되면 하반기 경직성이 꽤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거 무서운데 떨어질 때 덜 떨어져요. 리가캠. 알테오젠 볼까요? 오히려 올랐어요. 남들 떨어질 때. 네. 제약바이오 다른 종목 떨어지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은 상승한다. 그래서 패권 뺏은 기업은 계속 프리미엄을 부여받고 뺏긴 기업은 계속 페널티를 받게 된다는 점. 이거 주식시장의 이 생태계를 빨리 이해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1등 기업과 2등 기업의 지금 비교 분석을 함께 해주셨으니까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감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코인을 증정해드리는 이벤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면 저희가 링크 하나 댓글창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구독자 이벤트 참여하시고 나서 매일 2000TTC 코인을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종목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정말 힘든 일주일 보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에 스트레스 확 풀고 오시고 다음 주 대비하는 현명한 시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